윤석열 부부 때문에 이렇게 바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을 내놓고 수사하고 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대학이 두 개 있었는데 일본 육사하고 한국 육사다. 하나 추가됐다 이번에 서울법대. 서울법대. 네. 북한군이 2번. 네. 대한민국 육군이 3번. 네. 김건희한테 집중하자 해서 2주 전부터 고검이 밤을 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그 박사님이 좀 위험해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의 변상욱입니다. 권력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땐 그 권력을 추종하다가 권력이 쓰러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덤벼들어서 물어뜯으며 자기들의 힘을 키워가는 조직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과 언론입니다. 이번 주 요주의 기사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의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를 골랐습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노력파이자 성실한 이미지의 검사로 찬양한 기사도 있고, 그가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자 드디어 범이 내려온다라고 칭송한 뉴스 앵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만든 괴물, 언론과 검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자들과 함께 우리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 현자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최강욱 전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한겨레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언론이니까 그렇다 치고 검찰과 정치를 아시는 분이 오셨고, 그러면 이쪽 분은 누구시냐? 검찰에 대한 책을 2권 쓰셨죠. 아 예. 하나는 검찰의 검찰 국가의 탄생, 네. 하나는 검찰 국가의 국가의 배신. 배신. 최소 압수수색 2번은 당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소식이 없어서. 오늘 얘기가 상당히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새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막 좀 와서 얘기해달라고 부르죠. 예. 예.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제가 윤석열 부부 때문에 이렇게 바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대개는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기성 미디어? 기성 미디어는 절대로 저를 부르지 부르지 않습니다. 예. 압수수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당신이 오면 피해가 너무 크다. 예. 검찰 국가의 탄생과 배신이라고 하는 책은 팔려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흥행에 성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또 찾는다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출판사에서. 그 책도 결국 윤석열 덕분에 흥행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쓰여진 책이고. 예. 제목으로 봐서는 지금 핫해야 될 예, 그럼요.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검찰 국가의 종말을 언젠가 한번 써볼 네, 네. 정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예.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책. 최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우선 궁금한 것부터 하나를 딱 물어본다면 도대체 수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 궁금증부터 좀.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염이 안 된 조직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나마 수사기관 중에는 공수처가 좀 오염이 안 돼 있고요. 그 오염이 안 된 이유는 별 끝발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오염이 안 된 것 같고, 경찰은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공조본이라고 하는 데에 군사 경찰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검찰은 군검찰하고 함께 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고 한 것 같은데, 검찰하고 군검찰은 기본적으로 오염이 돼 있는 조직이고 이제 전비가 너무 많아서 예. 함께 합세해가지고 윤김 부부 사건을 말아먹는데 총동원됐던 조직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불신도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신병 확보나 그 수사 주도에 관한 문제를 포기한 것 같은데요. 예. 현재로서는 뭐 공수처하고 경찰이 협력해서 제대로 좀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좀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특검에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이제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 외관상으로 잘 정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증거 능력 문제 이런 걸 없애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좀 약간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이게 좀 수사 능력에 좀 의문이 있는 조직이긴 해요. 여태까지 쭉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최상병 예. 수사였는데 이게 1년 넘게 진짜 아무런 그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은 좀 상당히 좀 지금 의문이 예.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이제 특검이 빨리 이제 발족을 해서 특검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해소되는 문제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좀 보여주는 태도 자체가 좀 의심스럽긴 하죠. 원래 지금 내란죄에 사실은 내란 방조에 가까운 그런 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해봤자 다시 기소 과정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면 예. 거 가서는 뭐 문제가 없겠나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빨리 출범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윤석열의 신병을 빨리 체포해서 구속하는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슬픈 얘기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느냐. 내부 또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 사건이 딱 왔을 때부터 공수처의 상당수 검사들이 이거는 못하겠다. 왜냐 윤석열이 틀림없이 관련된 것 같은데 두렵다. 이러면서 심지어 사표를 낸 친구도 있었고요.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여론의 주목을 워낙 받고 있고 본인들도 일종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망가뜨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사건을. 검찰은 망가뜨리는 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제가 지켜봐야 되는데 공수처는 망가뜨릴 능력도 잘 없어서. 그러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첩을 갖다 해달라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고 한 거는 공수처가 역시 감당할 능력 자체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요? 숫자가 부족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보이죠. 전체적인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차피 특검으로 넘길 거면 이제 검찰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좀 생색을 내게 해달라. 뭔가는 한 걸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의 신병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 일단 검찰입니다. 검찰입니다. 아직은 검찰이고요. 수사가 가장 일단 진도가 빠르고 제일 많이 한 곳은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맞죠. 경험이 지금까지. 주요하게 작용했죠. 예전부터 검찰하고 군검찰은 합동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최 의원께서는 생색 좀 내게 해달라라는 검찰에 뭔가 속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의 속내는 대체 뭡니까? 그 특수본을 구성할 때 이제 나름대로 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그 검찰 내에 그 핵심 멤버들 또 핵심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 경험이 있다든가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은 그런 검사들은 일단 배제를 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몇 면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중에 같이 이렇게 근무 기간이 있는 겹치는 부장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수사팀은 이제 나름 그래도 윤석열 사단 쪽에 영향이 없는 그런 그 검사들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게 비치는 어떤 그런 수사의 공정성 이런 걸로 이제 외관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어떤 자세로 이제 국민의 불신이 심한데 검찰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목을 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를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못하거나 망치게 될 경우 우리 조직이 남아나겠느냐. 이제 그걸 이제 검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인지를 하고 있겠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정권이 이제 만약에 바뀌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커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 조직이 사실은 해체 수준의 그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게 보이니까 그나마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수사를 잘한다. 이런 내란 수사 이번에 깔끔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공적을 세우려고 열심히 달려온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보호하겠느냐 가지고 있는 기득권 최대한 지키려고 이제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50 정권을 또 수사해서 역시 감옥으로 보낸 것도 검찰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두 대통령을 또 감옥으로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쓰러지면 항상 그때 뒤처리하면서 검찰의 위세를 당당하게 이어갔는데 요번은 상당히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춘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을 덧붙이자면 좋게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은 정말 완전히 우리는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예전처럼 예전과 같은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욕구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우리가 공을 세운 것처럼 보여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래도 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수사권을 다 뺏어가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틀림없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더욱 이걸
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내부적으로 중앙지검장 물망에 오르질 않았었는데 파격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수로 보나 그간의 경력으로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이창수보다 내가 나은데 물 먹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심으로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확실하게 따냄으로 해서 그런 좀 위상을 회복하자. 우리의 잃어버린 땅도 좀 찾자 이런 욕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윤이 저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체포해 오기가 검찰이 난망이잖아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어려울 것 같으면 넘겨주고 우리는 김건희한테 집중하자 해서 최근에 창원지검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뭐 건진법사가 갑자기 체포가 되고 예. 그다음에 제가 고발하고 항고해놨던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그걸 한 2주 전부터 고검이 밤을 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취재해보시 아시지만 고검에 밤 새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고검에서 뭐 직접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굉장히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뭐 재기수사 명령이 아니라 고검에서 직접 기소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하여튼 남편 때문에 그 박사님이 좀 위험해진 것 같아요. 사실 고검이 바삐 열을 내서 수사를 하거나 움직일 거는 검찰 내부에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뭔가 감찰하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고검이 좀 바삐 움직일 때가 있는데 네. 이러한 거대한 수사를 놓고 고검이 밤새서 일을 한다? 좀 예, 그렇게 아주 하네요. 특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SBS가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란의 우두머리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이건 뭐 확인은 된 거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반란의 우두머리라고 적혀 있는지를 SBS 기자가 예를 들면 귀신같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예, 흘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흘려줬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추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영현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으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은 이제 내란 수계에 남았는데 그 위에는 계속, 아무도 없으니까 뭐. 예, 아마도 그걸 이제 확인 받으려고 계속 뭐 전화를 하거나 확인했겠죠. 예. 예, 그러면 뭐 맞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애를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뭔가를 더 취재를 하려고 경쟁도 붙었고 애를 쓰기는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그냥 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거는 좀 명구스러운 표현을 좀 하면서 좀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오늘날 윤석열이 이렇게 되고 검찰이 이렇게 된 게 대체 언론이 책임이 없는 것이냐. 본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전혀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예전부터 검찰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언론이 갖고 있는 속성이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사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네. 한번 찍으면은 집요하게 잡아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다 보면은 여전히 지금 뭔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또 남아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취재 관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여야의 비중을 다루고 뭐 피의자와 수사하는 쪽에 뭐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중 조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흔들리는 일인데. 예. 근데도 검찰발 기사를 지금 보고 있으면 여전히 옛날식의 그런 수법들이 좀 작동하는 것 같다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검찰을 담당하고 있는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뭔가 이럴 때는 좀 똘똘 뭉쳐도 좋은데 이럴 때는 뭉칠만 한데 안 뭉치는 경우도 있고. 글쎄요. 예전에는 사실 좀 큰 수사가 있으면 같이 공조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서로 뭐 공유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제가 현장에 나갈 때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뭐 박근혜 정권 때 그 국정농단 수사 때만 해도 서로 이제 그런 공조를 했었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뭐 현장에 안 나가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면 아무튼 그 좀 다양하게 취재하려는 특히 뭐 저 MBC나 JTBC 또 뭐 이쪽 언론들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KBS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KBS가 바뀌었어요.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뭔가 바뀌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그 내부에 뭐 최근에 뭐 인사의 그 이른바 이쪽 그러니까 전 사장의 반대쪽에 있던 그런 기자들 좀 등용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다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거든요. 제대로 취재 못한다. 왜냐하면 그때 취재 제대로 한 거는 JTBC하고 이쪽으로 넘어왔고 SBS가 그때 또 세계일보, TV조선, SBS, JTBC 이쪽이 셌잖아요. KBS, MBC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거대한 덩치 둘이서라고 욕을 먹었는데 요번에
이제 MBC는 완전히 지금 정신없이 나가고 있고 KBS는 조심조심 따라는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사장을 지킨 MBC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사장이 저쪽으로 휙 넘어가 버린 KBS는 완전히 이제 근데 죽을 저는 쓰고 과거 있다. 취재원으로서 언론을 접해본, 그러니까 제가 한 2000년대 99년부터 제가 법조 기자분들을 쭉 뵙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전설적인 술자리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취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장이 자꾸 방해해서 그 편집국 들어가가지고 회의하자고 그러는데 의자를 들어가지고 뭐 던졌다. 그런 게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를 봐도 체계적으로 지금 선배들이 뭔가에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이나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를 맞고 그다음에 그 넓이를 후배들이 또 채우고 그렇게 과연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은 좀 들더라고요. 예.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네. 공부하고 탐구해서 이렇게 책이라도 내거나 이런 네네. 움직임들이 있으면 좋은데 네, 없어요. 그런 이제는 탐구가 없어요. 취재를 당해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여 년 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예전에는 기초 취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느끼는 거는 미리 다 써놓고 그 구멍에 필요한 단어를 발음을 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단어를 요구하는 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방향이나 내용은 미리 다 잡아놓고서 예.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대답해주기도 싫고 법조 기자들이 예전하고 달라졌고 취재 환경도 달라졌고 한다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럴수록 그러면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공유하는 노하우나 그런 걸 좀 분담해가지고 일하는 시스템 돼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 질문인지도 몰라요.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비유했어요. 지금 저기 나와서 브리핑하는 부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검사장이나 공보관이나 이런 애들한테 언론 대응 방법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빠져나가라 이럴 때는 이런 단어를 써라 이런 노하우 전수 받겠냐 안 받겠냐 그랬더니 받을 것 같대요. 그러면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저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 더 취재해라. 그다음에 저 사람은 예전에 전력으로 보아 이 사건을 이렇게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파봐라. 이런 것들을 선배들하고 공유하고 팀플레이를 해가면서 그걸 따라가도 벅찰 텐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 최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가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기성 언론하고 네네. 기자단 문제죠. 예, SNS 문제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레가시 미디어 같으면 선배들이 취재했던 경험이라든가 네, 네. 선배들의 뭔가 후배 기사를 살피면서 지적한다든가 하는 네,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서 네. 그게 하나의 내부의 어떤 전통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협업 시스템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선후배 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할 시간도 없이 예, 예. 보고 이제 각자 그런- 자기 자리에서 후다닥 하고 그냥 집으로 퇴근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네트워크 얘기하던데요. 형성이 안 선배들하고 그런 얘기를 요새 안 한다고는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상황이 오면 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두 가지로 답합니다. 한 부류는 선배들하고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필요가 없다. 얻는 게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취재 노하우나 무슨 이런 거를 공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검사랑 친하고 그 검사랑 뭐 어떻게 친해졌고 뭐 이런 소리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를 우리가 왜 듣습니까?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러는 거냐 그랬더니 회사가 그전에는 위에서 저기 부장이나 이런 사람도 관심이 없다가 예. 지금은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당신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냐? 예전에는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가지고 뭐 의자를 던졌네 이런 소리를 하더니 그랬더니 뭐 회사 들어갈 일도 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기자단에서 법조 기자단에서 한겨레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나름대로 어떤 성향이 비슷한 논조를 갖고 있는 언론사인데 네, 그 네. 논조의 언론사에서 왔는데 저는 위에 그 언론 통폐합 때문에 다 선배들이 잘려가지고 없으니까 네. 제가 제일 고참인 거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법조에 나갔는데 물어볼 선배도 없으니까 한겨레 선배들이 다 일일이 불러서 가르쳐 주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늘 고마워하는데 요새 법조 기자단은 그런 건 아닌 전혀 거예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갈 때만 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 브리핑이 사실은 기자단 기자와 검찰 관계자와의 일단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엄청난 공방이 있었잖아요. 이 그때.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소환자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안 부르느냐, 예. 그 소환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걸 하다 보면 설전이 벌어지고 또 뭐 아침에 보도한 거에 대해서 또 검찰 쪽에서 항의도 하고 예. 그래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은 브리핑이. 그래서 브리핑이 이제
화기애애하게 끝났다는 건 별로 소득이 없는 브리핑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네. 브리핑을 갖다 대변인이 했는데 예.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질문하면 계속 뒤로 빼고 하면 계속 나오는 결국은 거죠. 기자단에서 머리를 맞대고 수근수근 하다가 이제 횃불을 들고 차장실로 맞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같이 차장실로 그냥 주로 한 열댓 명이 차장실로 가죠. 후루룩 몰려가서 가서 이제 그런 거. 문 두들기고 나오라 그러고 총장한테 그러기는 좀 그래갖고 차장한테 주로 가죠. 네, 네. 그렇게 해도 대들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무혐의할 때 그 4시간짜리 이번 4시간 동안 했다는 브리핑 그게 아마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그걸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좀 취재 환경이 좀 바뀌지 않을까. 검찰이 예.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를 다 기자들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브리핑 할 때 좀 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그게 해보죠. 계기가 되고 반전이 되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를 저 짧은 생각으로 제가 짚어보면 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경험이 좀 언론 취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공식적으로 그렇죠. 특검이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브리핑했던 그 이무순 변호사죠. 뭐 그 사람이 뭐 코트가 몇 개다 뭐 이런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동훈이가 옷을 잘 입는다라는 얘기까지 온갖 얘기들을 써주면서 일종의 협업을 해가지고 검찰하고 언론이 대통령을 집어넣고 나라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나름의 승리감으로 이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뒤로 윤석열 한동훈이가 그거를 아니까 서초동 편집국장 한동훈이가 맹활약할 수 있었던 거는 특검 때 써먹었던 그 수법을 중앙지검에 와가지고 하니까 또 그대로 먹히더라. 근데 이제 저같이 언론사에서 이제 경영진까지 해본 경험을 이제 토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쑥스러운 얘기지만 검사가 있고 기자가 있잖아요. 법조 기자가 있고. 그 둘이 취재 과정에서 만나죠. 부장 검사가 될 때쯤에는 이 친구는 부장 차장이에요. 그다음에 검사장이 될 때쯤에는 국장 이제 가야죠. 네. 법무장관이나 아니면 저쪽 뭐 총장. 정치권으로 가고서 그렇죠. 당 대표를 할 수도 있고 뭐 최고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때쯤 되면 여기도 국장에서 본부장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에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아요. 한 번 검사는 영원한 지배 세력이에요. 예. 검사든 나중에 정치인이든 장관이든 대형 로펌의 고문 변호사든 예. 항상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으로 남아 있으니까 언론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걸 감안하고 사람을 만나라 그러는 거죠. 검사를 만날 때 너 평기자에서 네가 승진하듯이 저 검사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계속 맞물려서 서로 지배 세력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버텨가는데 잘 사귀고. 예, 그렇죠. 근데 부장이 이런 말 안 해도 똑똑한 친구들은 지들이 먼저 알아. 그래가 이렇게 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검사라고 하는 조직이 한 번 검사는 영원한 지배 세력의 한 부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법조를 떠났는데도 법조인 기자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검사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려니까 네. 검찰 권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내란 과정에 검찰은 도대체 얼만큼 개입하고 얼만큼 책임이 있는 건지를 얘기를 확실히 어떻게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예.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역할 분담을 했는지는 차차 나올 일이지만 예. 유전자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이번 국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란 수괴를 배출한 대학이 두 개 있었는데 일본 육사하고 한국 육사다. 하나 추가됐다 이번에 서울법대. 서울법대. 네. 그런데 거기다가 보면 이제 경찰대가 이제 행동대장으로서 열심히 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참 쓰라린 거는 그 민정당이 과거에 육법당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육사가 주도하면서 서울법대 것들이 논리를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같이 하던 그게 지금 벌써 한 4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후손들이 그대로 국힘에 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석혹 씨 딸 전주에 예. 그다음에 정성모 아들 정진석 뭐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지금 있단 말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심대평 아들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이고 박수정 아들 박세현이가 지금 특수본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육법당의 유전자가 그동안에는 쿠데타를 육사가 주도했는데 그 시대가 이제 민주화와 함께 좀 저무니까 이제는 서울법대가 주도하고 육사가 밑으로 들어가는 쿠데타가 벌어지는구나. 이 육사의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필연같이 이걸 겪은 다음에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한편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아직도 털어내지 못했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이제 아주 주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잖아요. 노상원이는 예비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비역이 자기가 다 지휘를 하고 주도를 해요. 이게 무슨 예전처럼 하나회 같은 사조직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근무할 때 근무연이 있던 친구들을 그거를 진급을 미끼로 해가지고 내가 김용현하고 친하다. 김용현은 윤석열하고 친하다. 이유는 충암고 1년 선배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점조직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요소요소에 박아놓고 뭐 HID를 동원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노상원이가 현역 정보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중요한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장관이 너한테 연락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쿠데타를 준비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끌려갔어요. 이 조직이. 근데 만약에 반대 상황으로 민주당 쪽에 와 있는 뭐 김병주 의원 같은 사람이 예비역 장군이자 선배로서 어느 날 연락을 해가지고 내 저기 잘 있나 뭐 내 사단장이 할 때 네가 대대장이었지 뭐 이번에 내가 출마하는데 권리당원이 좀 필요하니까 부하들 해가지고 한 300만 만들어 줄래?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그런 거는 뭐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고 뭐 예비역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온갖 논리가 많아요. 근데 정작 쿠데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새겨져 있는 DNA란 말이에요. DNA가 있는 것 같다.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경찰청장이나 이번에 계엄사령관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하고 같은 해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랑 같이 대학을 다닐 때 저것들이 다닐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고문 사건, 그 다음에 뭐 그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 받고 뭐 어쩌고 하는 부분들을 젊었을 때 다 보면서 지금 성장해온 세대란 말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 계엄 선포부터 포고령까지 뭐 어디 하나를 봐도 합헌적인 구석이 없는데 멀쩡하게 어디 가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니던 것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파업하게 되면은 직장 폐쇄를 할 때 기동대가 가가지고 회사를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원들이 출근하는 걸 저지하잖아요. 대학에서 시위가 있다 그러면 대학 울타리를 막고 학생들이 출입하는 걸 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막고 국회의원 저지하는 걸로 알았다. 뭐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야 이름이 국회 경비대인데 그럼 국회를 경비하라고 보내놨더니 의장은 담 넘어가고 너네는 군인들은 그냥 넣어주고 너네 생각이 있는 놈들이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뭐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 SNS에서 많이들 하죠. 아, 남쪽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촛불을 겨눈 거는 북한군이 2번, 대한민국 육군이 3번, 뭐 그런 얘기를 갖다 그렇게 DNA다. 이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지금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돼 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뭐 검찰이 지금 뭐 여인영 사령관인가요? 뭐 거기서 그 워딩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이 나중에 검찰이 와서 뭐 그런 얘기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야겠죠 이것을. 그리고 특히 이제 수상한 게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이후의 행적이에요.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엄에 관한 그 이행 관련 회의라면 이거 상당히 그 내란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때 그 뭐 유혁 감찰관인가요? 그분이 이게 만약에 내란 관련 회의라면 비상계엄 관련 회의라면 나는 참석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그 장관의 그 행적이라든가 그런 관련돼서 법무부 간부들이나 검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이제 규명을 해야겠죠. 중요한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왜 안가에서 그 모여가지고 실패 후에 모여서 그 회동한 게 이완규, 맞아요. 박성재, 그다음에 김주현, 이상민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3명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거 왜 모였을까? 뭐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거는 출입국 관리, 교정, 그 감옥, 교도소 이런 거 말고는 검찰인데 뭐 법무부 장관이 끼려면은 뭐 검찰 때문에 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모임, 안가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을 싸고 있는 그 법조계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완규 처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검찰총장 징계로 국면에서 뭐 그쪽에 네. 변인하면서 브레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저도 그러니까 이완규 처장까지 갔다는 걸 보고 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예. 국회에서 답변하는 게 코믹해 보였지만 저는 되게 그게 네, 그게- 의미심장했어요. 네. 휴대전화 바꿨냐 그러니까 저는 뭐 바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네. 답을 하는 게 뻔히 다 아는 거죠. 왜 검찰 출신들 셋은 휴대전화를 일제히 바꿨는가? 네. 예,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니까 안 바꿨단 말이에요. 저는 뭐 제가 뭐 그렇죠. 저쪽 사람들은 저기지만 저야 아니죠 이런 뜻인데. 이 검찰 양수가.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은 해요. 검사들은 절대 휴대전화 안 뺏긴다. 네. 수사가 되더라도. 어. 예, 다 알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얼마나 이게 검찰 아니 수사에 고발사주 증거가 사건 되는. 이런 거 저 네. 내부에서 한동수 부장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적에 대검 서버도 갈아엎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검찰권의 행사가 그동안 공정하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네. 이런 데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겹쳤던 거죠. 야, 끔찍하죠, 진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윤이 이번에 실패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여전히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은 일하는 게 넉넉히 보였잖아요. 예. 그때처럼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각을 보면 윤의 생각으로는 국무위원들은 그냥 대검 부장 같은 것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밑에 이제 저기들이 중앙지검 부장들이고 군 검사는 동안에, 동일체니까 예, 예. 국무위원도 동일체고. 예, 예. 예, 뭐 그리고 국가의 내가 모든 검찰총장보다 훨씬 높은 대통령까지 왔는데 총장 때는 다 됐는데 대통령이 이게 안 될 리가 있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직접 전화도 하는 거고, 야 그것도 못해 뭐 이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집단 자체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지를 역으로 보면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은 그래도 망설이기도 하고 예. 나중에 뭐 양심 선언도 하고 또 중간에 못 하겠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일체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일 이제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네. 검찰 중심으로 얘기를 펼쳐봤는데 과연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언론들은 어떻게 변신했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그럼요, 예. 살펴봐야 될 포인트죠, 문제입니다. 진짜. 예. 아까 KBS는 확실하게 달라지긴 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예. 많이 달라진 것 중에 동아일보도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동아일보도. 많이 달라졌고 거기는 예. 좀 됐어요. 좀 이렇게 좀 일찌감치. 예, 변한 지 꽤 된 것 그렇긴 같아요. 한데 요새는 막 사설을 열심히 쓰던데요. 예, 왠지. 사설이 세게 나가죠. 예, 좀 세게. 세게 나갑니다. 그- 조선은 아직도 뭔가 좀 조선은 지금 미련이 많이 좀 남았어요. 예,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내부 사정이. 신병이? 예, 예.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로 쭉 뭐 저희는 이제 주로 사설이나 칼럼 많이 보니까 네. 논설위원들이 많이 보는데 어떨 때는 막 그 비상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막 비판적으로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이게 또 탄핵이 되면 이제 민주당은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또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친윤 언론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중에 그럼요. 하나죠. 예. 그거는 뭐 본인들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언을 하면서도 애정이 묻어나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이거를 넘겨주겠느냐 이런 게 깔려 있어서. 근데 이번 사태를 다루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인지 부조화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었던 윤석열이라는 그 국가 지도자 그런 것과 정 반대되는 지금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인지 부조화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부정이 될 때 이게 이제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거부하면서 네. 기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거를 좀 더 확고히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친윤 언론의 그 프레임이 뭐였냐면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 뭐 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은 이제 뭐 무능력하고 파렴치한 범죄자 네. 이런 구도였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의의 사도라는 건 무너졌죠 완전히.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마 더 세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물고 늘어지는 그렇죠. 네, 그런 정권도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아서 친윤 언론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상당히 그러니까 좀 기계적인 양비론이 바로 등장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예. 네.
야당이 오죽했으면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칼럼들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산 지역 아파트에 뿌려졌다는 전단지 보면 정말 나라도 했겠다 개요. 뭐 이런 식의 전단지가 계속 뿌려지고 사실은 야당이 너무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25번 거부권을 행사 이게 같은 층위에 있는 거지 개업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걸 갖다가 나란히 놓고 그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또 한편으로 조금 코믹하다고 느꼈던 게 어제 제가 그 일군의 꽤 그 경찰 간부들하고 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제일 어이없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겨레가 이번에 왜 단독으로 윤석열이 제대로 출근할 때가 날이 없다. 그 헤아려서 보도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 간부들이 그러는 거 아니 그게 어떻게 단독 기사가 됩니까? 그렇죠. 오래전 나온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일이고 아예 용산 출입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주 그 업무와 연관성 있는 경찰관 얘기는 한겨레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보도를 했지만 경호처에서 거기 그 내부 경비하는 101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 빈차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준대요. 여보로 올린 게 그리고 제대로 출근한 날이 진짜 뭐 취임 이후부터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몰랐던 것 같이 그리고 한겨레가 엄청난 제보를 받아가지고 특종을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아무도 그거를 받아쓰지도 않고 또 가만히 있더라. 너무 웃긴다. 아니, 몇몇 언론들이 뭐 이렇게 칼럼이나 이런 걸로 받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취재 과정을 좀 약간 들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한번 그러면 카운트 한번 해보자 현장에 가서 그래야 이제 기사 요건이 갖춰지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 건데 그거 보도되고 나서 뭐 게시판에 엄청 그 경찰 내부 게시판 이런데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국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든 좀 강하게 뭔가 악마화라든가 뭔가를 씌워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대통령 된다면 이 사람은 더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이 프레임을 갖다 계속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1차적인 그 계엄군의 타깃 중에 하나가 언론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보도 활동도 할 수 없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인들은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그런 만큼의 같습니다. 심각성을 지금 젊은 언론인들이 느끼고 있는가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선배 세대는 계엄령도 받고 그렇게 되면 언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막 신문에 그렇게 줄 그어져 가지고 뭐 도장 찍혀 가지고 나오는 걸 저희는 봤으니까 언론사가 정말 참혹하게 당한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뭔가 하여튼 나쁜 건 것 같고 그런데 한편으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우리 의원님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하여튼간 그런 저기 사명감이나 이런 거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지금 그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요즘 기자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응원의 어떤 그런 뭐 귤이라든가 떡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독자님 중에서 난 제일 그런 응원들이 무서웠던 많이 게 오거든요. 플러스 팬이 이만큼 몇 박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를 때까지 기사 계속 쓰라고 그래갖고 아 옛날에 그래도 원고에다 쓰셔야 돼. 원고지. 차라리 뭐 떡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지. 옛날에 원고지 쓰면 원고지 꾸겨서 버리고 막 데스크가 막 던지고 할 때니까 그런 적도 있었나. 근데 이번에 이제 제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텔레그램에 여당 의원들 대화록이 쭉 나와서 그러니까 당일날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뭔가 이 상황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국회로 가서 뭔가 탄핵소추 의결이 되는 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충 보이더란 말이에요. 갈리더라고요, 진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건 이 사람들 국회의원 될 때 언론이 제대로 인물 검증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거 때 다 후보로 나가갖고 국회의원이 됐겠죠. 그 생각도 하나 들었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모질게 짊어져야 되는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또 막상 보면 정치 기사에는 양비론이란 말이죠.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툭탁툭탁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이건 시대와 역사를 읽고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관찰해서 그냥 뭐 이렇게 실험 기록 적듯이 하는 거야. 출입처 때문에 아무리 그 취재원 출입하는 곳에서 만나는 취재원들과 동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탄핵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됐는데 당권을 친윤이 잡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뭐 모질게 이런 게 정당이냐 도대체. 그리고 뭐 한 사람씩 호명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그러고. 뭐 배신자들 책출해야 된다고. 예. 자기 의원들끼리. 그 이거는 민주 사회에서 도대체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이고 그런 행동 하나 하나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지금 그 소행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저렇게 관대하게 지금 봐야 될 일인가? 그 저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네. 위원정당 해산 네. 헌재에서 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반민주적인 폭거였는데 정당을 해산시키는 거. 근데 이제 그 헌재 결정문을 봤을 때는 그 왜 이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다수 의견이 제시한 그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상황을 딱 지금 국민의힘에 대입하면 누군가 딱 떨어지는 위원정당 거죠. 딱 떨어지죠. 위원정당 해산의 딱 요건에 맞는 거죠. 예. 네. 우리의 이제 고민들 지금 이제 최 의원이 지적하셨던 문제가 이제 흔히 버스 위의 청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선거 때 예를 들면 민주당 취재 또는 국민의힘 취재하다 보면 한 버스에 대변인실하고 그 기자들하고 타고서 그냥 며칠을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어디 제대로 하나 보겠어라고 했다가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대변인실 고생하는 것도 보이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버스 위의 청년들은 그 버스 속에 버스의 소유주하고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하고 검찰은 이 제대로 감독해야지 이건 이 권력기관들 더군다나 검찰 같으면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네. 온갖 권력을 다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유착관계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 고민은 늘 했는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 개혁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네. 검찰을 왜 그렇게 검찰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종속돼 있느냐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검찰에 기사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수사를 하고 정보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많은 수사를 하다 보면 정보가 또 많이 모이고 정보 비대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은 또 검찰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고 검찰의 수사권 이런 부분들 수사를 갖다가 뭐 경찰이나 지금 국수본 뭐 공수처 이런 식으로 좀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아마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시도했다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할 문제는 이제 언론 쪽에 돌아본다면 최소한 검찰 기자단이라는 그 폐쇄성이라든가 기자단 문제는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 그 검찰 기자단이 여러 가지 보인 행태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우 하여튼 예. 기자답지 않은 그런 행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외부에서 제기했을 때도 내부적으로 이제 견고한 성을 쌓아서 그런 개혁적인 것들을 다 무시했는데 언론이 이번 기회에는 좀 검찰 기자단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 기자단이 해체되면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좀 많이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 도대체 어디 가서 뭘 그렇죠. 다 편하게 이제 기사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인데 기자단이. 예. 근데 그러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 쓰듯이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취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 기자단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기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반영을 좀 그 해야죠. 정보 비대칭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볼 일인가 싶은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만 놓고 보면 저기가 조직화돼 있고 상당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라서 예.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다른 데와 달리 검찰은 항상 피의자를 놓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얘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자는 오히려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거의. 이 사람들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사 비중을 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런 일종의 버릇이 그 재판 스케치 기사를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재판에서 그렇죠. 진행되는 순서는 지금, 명백히
검찰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피고인이 반박하는 순서로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예. 근데 기사 써놓는 거 보면 100% 피고인이 얘기하고 검찰이 반박하는 내용으로 그렇죠. 예. 법원 기사마저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대체 언론인으로서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피고인하고 접촉해가지고 물어봐서 얻는 정보보다 검찰하고 물어봐가지고 얻는 정보가 장기적으로 봐서 나한테 더 이득이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검사들 쪽에 경도된 기사를 쓰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 검사가 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로서 좀 윤리의식으로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취재원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법조를 처음 갔는데 중앙지검 1차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식사 한번 모시겠다고 해요.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갔을 때 그거를 먹고 와서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젊은 기자가 느끼는 막 그 흥분. 내가 저 잘 나가는 사람이랑 겸상을 해서 내가 밥을 먹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제 또 형님 뭐 이렇게 부를 때도 예. 있고. 특히 검찰 기자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검사장하고 같이 등산 다닌다. 그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거는 왜 저럴까 저게. 아니 등산만 다니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등산만 다니면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 일종의 명예욕을 그쪽에서 충족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가 조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좀 약간 기자들을 위해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아까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사실은 피의자를 접근해서 취재하는 거는 피의자 쪽에서 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떠든 얘기를 가지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역용하니까요. 검사들은 그게 아주 가장 좋은 수사의 그 자료가 되거든요. 네네. 이 사람 피의자가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만 뒤집으면 바로 피의자의 불리한 그런 공소사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걸 막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자들 변명을 하나 더 한다면 검찰 걸 뺏겼는데 나중에 틀리면 국가공기관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죠. 어쩔 수 책임이 없습니다. 면제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게 피의자한테 넘어가서 피의자한테 말렸지 이 소리 듣는 것보다 그렇죠.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면은 예, 있죠. 기자들은 자꾸 뭐 보증처럼. 그러니까 저는 피의자의 얘기를 동일한 비중으로 써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크로스 체크와 검증이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그건 들면 맞는 말씀. 저는 맡았던 사건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는 피의자들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이놈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우성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언론이 조명을 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모릅니다. 일반 형사 사건 아닌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들은 지금 최 의원이 얘기하신 걸 갖다가 기자들이 새겨 듣고 아마 노력해야 될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고 보니까 언론들이 항상 바람보다 좀 먼저 누울 때도 많았고 또 일어설 때는 또 빨리 일어섭니다. 바람 지나가고 나면. 후다닥 그때 우리가 폭로한 것들 못 봤어 하면 다들 몇 건씩은 있어요. 몇 건씩은 다 있다고요. 어느 회사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다들 속보로 나간 거 단독으로 나간 거 한두 건씩은 있죠. 항상 내밀면서 면피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어떻게 존재할 거냐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20대 때부터 쭉 어떤 사건을 가지고 기자분들을 접하면서 저도 이제 언론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 나름대로도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옛날처럼 막 이 집요함,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 정도로 알아내기 전까지는 나는 이 전화를 끊지 않겠어, 이런 집요함이 있었거든요. 그 심지어 막 나 지금 고속버스 차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 타야 되는데 뭐 조금만 저기 하자고 하면은 그걸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차 놓친 적도 많고요. 제가 밥 먹는데 전화해 밥 못 먹은 경우도 많고 막 이런데 진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필요한 단어 2개만 따내면 끝이에요, 그걸로. 사실 정치 취재에서도 특히 대통령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통령 취재를 생각을 해보면 워싱턴하고 서울의 차이가 좀 커요. 백악관 기자들은 백악관에 없습니다. 나가 있어요. 다 밖에 취재하러. 근데 우리는 청와대 기자 또 대통령실 기자하면 거기서 계속 대통령이 뭐 오늘 왔나 뭐 이런 거나 체크하고 있을 수 있고 브리핑하면은 뭐 김치찌개 끓인다 그러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왜 청와대 기자는 안 나가고 백악관 기자는 맨날 나가느냐 하면은 구조가 다르거든요. 백악관 담당 기자가 4명 있다. 청와대 기자도 언론사당 3명 아니면 4명을 그렇죠. 가져요. 3명 있죠. 4명 중에 우리는 이걸 시계열로 나눠서 아침 근무, 점심 근무, 저녁 근무, 밤 근무 아니면은 뭐 네가 주로 월화 뭐 이렇게 뭔가 아니면 기사수로 들어가면 그다음 사람이 근무하고 뭐 이렇게 이 시계열인데 백악관 같으면 이게 수평으로 돼 있어 갖고 백악관과 의회 관계만 취재하는 기자, 백악관과 외교 쪽만 취재하는 게 백악관과 국방부하고 해서 국무부에서 안보 뭐 이렇게 쭉쭉쭉 영역이 다르니까 그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러 그러네요. 다니고 이제 백악관에서 나온 네. 얘기 갖고 거기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영역은 이제 시스템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교대 근무자로서의 어떤 내명이지 여기처럼 영역이 다른 내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 기사가 얕아요. 예, 얕습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말 그대로 받아 쓰는 거에는 별로 없어요. 네. 예, 거기에 4명 5명씩 투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깝죠. 오늘 뭐 미디어 알리려니까 얘기한다면 지금 이 탄핵 국면에 또는 이 개헌 국면의 기사 같은 경우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팀이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진짜 정말 큰 기사를 써본 네. 기자가 라이터 기자로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국방부에서 물어오고 뭐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물어오고 경찰에서 물어오는 것들을 그렇죠. 종합하고 종합해서 라이터 오래된 경력자가 쓰고 후배 기자들은 계속 물어다 주고 에디터가 옆에서 그걸 갖다 체크해 주고 이게 협업 시스템으로 가야 그러네요. 되는데 항상 세월호가 침몰했대요 해도 제일 젊은 애들이 가라. 맨 어린 애들이 가는 거죠. 계엄 터지거나 용산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지거나 그 담당자가 해 하면 나머지는 쉬거나 뭐 이런 시스템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엄청난 사건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더 자료도 많이 빨리 모아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함께 판단해서 써야 되는데 이 약한 시스템인 거죠. 하다 보니까 언론사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려워도 할 건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탄핵과 탄핵 소추, 그다음에 계엄 반란 이 문제가 아직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결정은 돼야 됩니다만 언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좀 추가하실 얘기라든가 당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씩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꾸만 어떤 이렇게 비판을 제기하고 그 책임을 잡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 집단이나 그 분야가 맡은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을 비판하고 법원을 비판하고 언론을 비판하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할 때 얼마나 이게 망가지는가 하는 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 결과물로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런 괴물 같은 정권이 탄생을 했고 그것이 이제 뿌리 뽑히고 정리돼 가는 과정에서 언론이 맡아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과거에 무슨 검찰총장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이걸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국가적 위기이고 이제 국민들 많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이고 진행 중이 아직도 이제 결말이 안 났는데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언론의 중요성을 기자들이 이 언론인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런 언론의 사명감 이런 거를 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열심히 독자들의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의원이 얘기하신 게 아마 이번에 10대, 20대들이 거리로 나온 그 얘기일 겁니다. 뭐 민주주의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뭐 헬기 날아들고 막 공수부대 날아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서 갔듯이 기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뭐 기자들이 때로는 과격해야 됩니다. 얌전하고 점잖고 객관적이고 균형을 맞추는 게 기자라고 생각하지만 균형을 맞추려면 엄청나게 뛰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균형이 맞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는 균형이 안 맞춰진다. 때로는 정말 잘못된 걸 보면 과격하게 제가 흔히 가끔은 인용합니다마는 미국에 아주 약간의 그 거친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 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으로 삼아 마땅한 자와는 적이 되어서 싸운다. 이게 언론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말이네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아마 트럼프를 겪어본 미국이 아마 그렇죠. 이 네, 구절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자는 진짜 국민을 대신해서 맨 앞에서 과격하게 싸울 때도 있다. 이렇게 적으로 삼아 마땅한 자와 싸우긴 하더라고. 조국 때 보니까 온 언론이 적으로 몰아가지고 하던데. 언론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만은 잘 싸우면 다리가 되는 거고 잘못 그렇죠. 싸우면 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듣던 야단맞던 말대로. 네. 자, 아직은 긴 또 다른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12.3과 관련해서는 그때까지 언론들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를 소개하는 기사 맛집. 이번 주는 시민 언론 민들레의 칼럼입니다. 윤석열이 이 지경이 되도록 주류 언론이 한 일. 이런 기사입니다. 언론이 기계적 양비론에 빠져서 여도 문제고 야도 문제야 라며 정치적인 혐오를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정권의 황당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논리에 편승하지 않았더라면 비상계엄이란 국가적 혼란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돌이켜봅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비판 기능을 상실한 언론이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되짚어보게 만듭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